남 탓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헌재 이제 2차 답변서를 낸 그 내용을 봤더니 비상계엄 포고령 1호 정치 활동을 금지한 그 내용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잘못 뺏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거 뭐 황당한 얘기죠. 황당한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더 주목되는 게 오늘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김용현 측에서 반박했어요. 아 그래요? 예, 대통령이 다 검토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재밌네요. 예. 팝콘을 사야 아니 될 것 나한테 다 같은데. 몰아주기라니까 갑자기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은 김용현도 상당한 충성심을 그동안 보였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또 윤석열한테 이렇게 몰아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이게 윤석열이 살아야지만 본인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살아나면은 본인은 사면을 시켜주든지 뭐 이거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쓴 건데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김용현 측에서 반박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자기들끼리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구나. 이제는 선긋기를 하는구나. 네. 내 충성을 보였던 김용현마저 저런 거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의 책임을 저쪽에 몰아야 되겠다라고 악의다툼이 시작됐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뭐 베껴서 잘못 뺏겼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바보 취급하거나 지가 바보 행세하거나. 윤석열 지가 바보 둘 중에 행세하는 하나인 거예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되는가? 헌재가 이거를 보고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잘못 뺏겨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윤석열이 다 검토했다고 한 달 전부터 아니, 그러니까 공짜에 나와요. 나와요. 예. 한 달 전부터 검토했다고 직접. 그러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김용현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변호인도 아닌 기자회견 여러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포고령에 원래는 야간 통행 금지 조항을 자기가 삽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대통령이 빼라고 지시했다. 이러면서 뭔가 충성심을 보여줬는데 정작 본인한테 돌아온 거는 네가 잘못 뺏긴 거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네. 저는 딱 보면서 윤석열 답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더 벅스스타 피어하면서 뭐 아메리칸 파이 부르고 막 멋있는 폼은 다 잡아요. 근데 실상을 보면 다 아랫사람들 뭐 하급자들 책임 물리고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를 뭐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참 한심한 작태고 저 포고령 같은 경우도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게 불법계엄이고 위헌계엄으로 이제 판명이 나고 있는 건데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사인했잖아요. 아니 그럼 사인하면 자기 책임이지. 그 그렇지. 부동산 계약할 때 사인해놓고 저 몰랐어요. 그 2조만 베낀 거요. 그거 봐줍니까? 법정에서? 봐주죠. 안 네. 봐주죠. 사인이 위조된 거 아니면은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부의 문제가 이종섭 장관이라고 그 전에 국방부 장관 맞아요. 네. 호주로 도망가서 이제 도주대사라고 불렀는데 이 도주대사도 자기가 사인한 거 그게 이제 최혜병 그 수사비합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확신 없이 결재했다.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사 외압으로 된 거예요. 이번에 박정훈 대령 무죄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참 뭐 계엄한 것도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대역죄지만은 그 책임을 끝까지 추잡하게 자기가 벌려놓은 일도 내가 안 했다. 마치 음주운전 자기가 다 해놓고서는 뭐 아무나 데리고 와서 운전자 바꿔치기 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네. 거의 잡범 수준의 잡머리? 그러니까 너무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고위 들더라고요. 간부들하고 같이 이제 예를 들어 대통령 광저에서 술 먹고 밥 먹고 할 때만 해도 막 이렇게 구슬리고 독려하면서 이렇게 하던 사람이 지금 이번에 또 헌재에서 자기 입장이 되니까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끌어내라고 체포하라고 했다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도 야당의 책임 추궁에 대해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 책임을 미루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몰아주기를 또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이게? 예. 찌질해요. 그냥 이게 너무해.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센 척하는 캐릭터인데 실제 굉장히 겁이 많고 유약하다라는 거는 여러 명들이 얘기를 해요. 그 뭐 이준석 의원도 얘기하고 여러 명이 얘기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어제 그 관저에서 잡혀 나갈 때도 뭐라고 했대 뭐 한국 정치 참 뭐 다이나믹하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멋있는 척하고 뭐 나갔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러니까 센 척하는 건데 실상은 이런 거라는 거지.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은 밑으로는 속내는 다 딴 사람한테 책임 넘기고 이런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찌질한 게 윤석열의 환상 신화를 깨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빨리 깨는데 오히려 진짜
진짜 무슨 사나이처럼 약간 그렇게 가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신화를 오래 네.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금방 이 잘못 그러니까요. 이상한 사람을 우리가 따랐다라는 거를 지지자들도 금방 깨달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김용현도 지금 뚜껑 열리겠죠. 자기한테 다 지금 뒤집어 씌우니까. 그리고 그 장군들도 지금 다 구속돼 있잖아요. 아니, 맞아요. 내란 네. 속에 빼고는 군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 뭐 그리고 그 안에 뭐 안보실이나 뭐 경호처 내지는 뭐 국무위원들, 내각의 예. 국무위원들 내지는 또 당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나 맞아요, 다 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모습을 딱 보면 야 내가 윤석열이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체포된 것도 문제지만은 체포된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김용현한테 나오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제 자업자득이고 그 벌을 더 크게 받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처참히 버리면 당할 그 중요 겁니다. 임무 종사자들도 굉장히 눈치 빠른 분들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보세요. 음. 그 12월 3일 날 계엄하고 난리가 났다 실패했는데 지난 그 12월 5일이죠. 그때 국방부에 재퇴직 신고서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 군인연금 이제 다 받아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절차들이 그 와중에 그런 경황이 어떻게 있는지 신기한 분들인데 상황 판단 빠르게 하고 손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챙기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을 떠받들여 주는 거는 윤석열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떠받들여 주는 건데 이미 판단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굉장히 좀 화나는 지점이기는 한데 군인 시절에 저지른 범죄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 김용현은. 민간인 신분의 민간인- 국방부 장관이라 그렇죠. 그래서 군인 연금은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짜 이거, 막을 수 예. 없나? 좀 화가 많이 나는데 뭐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입법 미비라서 그 부분이 소급 적용할 수도 없고 뭐 그래서 이거는 네. 좀 뭐 화나지만 아니 받아들여야 내란의 될것 주요 같아요. 임무 종사자가 될 국방부 장관이 있을 거라고들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은 뭐 법리적으로는 무리가 있기는 하나 과거에 우리가 그 전두환 노태우 내란에 관련해서는 처벌을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네.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은 내란만큼은 안 된다는 게 우리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고자 했던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벌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뭐 법적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안 하는 게 문제고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른 금전적 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자가 이제 확정이 되면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박탈하는 것도 전 국민들이나 아니면 또 법리적으로도 수긍할 뭐, 것이다. 저는 뭐 문제는 크게 없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란과 관련된 12.3 내란과 관련된 전 특별법은 하나 만들 필요는 있겠다. 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윤기 대표가 변호사시다 보니까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 건데 저는 김용현 전 장관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첫 번째가 열렸는데 거기도 주장하는 게 재판부는 야 2주에 3번씩 집중 심리하자 빠르게 재판하자. 그러면 저 당사자 입장이면은 내 재판을 뭔가 좀 죄를 덜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평가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고 집중 심리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빨리 지금 재판을 받아버리면 본인이 그 실험 케이스가 되니까 상당히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끌어서 지연시켜 놓으면 지금 이 윤석열에 대해서 뭐 오늘이야 변호인 통해서 네. 입장 나온 거는 약간 손절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미련이 남거든요. 이거 어떻게 살아 평생 여기서. 그러니까 제발 윤 대통령이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편지 좀 더 쓰고 유튜버들 좀 해가지고 요거 제발 좀 어떻게 상황 전환 안 될까? 그걸 노리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재판을 지금은 좀 끌고 싶은 그 욕망은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욕망에서 집중 심리를 일단 반대하고 일단은 좀 지연하는 보류시켜 것이다. 놓고 싶은 네. 거죠 지금은. 근데 지금 헌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심리를 하는 것 같고 오늘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2차 변론 기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헌재는 빡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측한테 그동안 비상식적인 일을 하고 또 여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뭐 못하게 하려고 여러 시도들을 했잖아요. 그동안. 네. 그러니까 헌재는 사실 여당 편 뭐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 있죠. 뭐 각자 뭐 진보 성향 그렇겠죠. 누구나 다 타고 나서 진보 성향, 맞아요. 보수 네. 성향 성향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있지. 근데 그거를 이제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문제 삼고 헌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어쨌든 우리는 그냥 우리 일을 할 수 있게 잘 방해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를 지연하려고 맞아요. 네. 하니까 여기 얘기에는 휘말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기 그 정영식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지금 주심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분이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은 저는 그런 거 정치 논리에 그렇게 많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 받아들여주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들의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정말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재판보다도 일반 사법부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사실 하면서 헌재가 위상을 많이 올려와서 지금은 이제 대법원장하고 거의 뭐 동급으로 다 맞아요.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뭐 음. 의전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이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밑에는 이제 사무처가 이제 사무처장 차장이 그렇겠죠.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헌법재판 연구관이라고 있어요. 그 연구관 보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로스쿨 딱 졸업하면요. 전국에 이제 변호사 되는 사람들이 네. 뭐 한 1년에 한 1,500명, 1,700명 음.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한다고 제가 꼭 뭐 바르다 이 뜻은 아닌데 네네. 가장 엘리트가 사실 지금 헌법재판소에 갑니다. 연구관으로.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딱 한 명 뽑거든요. 한 명을 딱 뽑아? 한 명 뽑아 거의. 아, 1 내지 티오가 2명이야. 적구나. 네. 딱 한 명이에요 거의. 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뭐 소위 말하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로펌들의 취직이 다 돼 있는, 그러니까 로펌이 컨펌이 돼 있는 친구들도 이제 여러 개가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다 되면 최종적으로 골라가는 곳이 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입니다. 야,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이 네.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헌법재판소란 기관이 333 원칙에 의해서 균형 있게 그 구성하도록 또 되어 있고요. 밑에 서포트하는 조직들도 가장 초 엘리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를 침범했을 때에 네. 느끼는 게 굉장히 강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용납이, 아니 조직 차원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짓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성도 좀 있습니다. 헌재 비상계엄 사태의 쟁점은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본 것들 굉장히 간단하게 추릴 수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측에서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왜 원인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연술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원인을 보지 않죠. 네. 행위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봐도 그게 네. 이제 위헌인지 아닌지를 보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의 논리잖아요. 근데 이미 2차 답변서에서 그거를 다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대 야당이 극좌 유튜버와 가짜 뉴스 생산 공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미 줄줄이 90쪽 정도, 62쪽을 제출을 했거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또 따로 변론을 내 가지고 또 따로 따져봐야 된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헌재 지들이 냈으면 그냥 헌재 헌법재판관이 읽어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냥 헌재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 지연을 하는 거고. 본인의 이 주장이 본인의 관저에서 영상으로도 나오고 자필 서명으로 네. 원고로도 나오고 헌재에서도 나오고 지금 저기 공수처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 주의부에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정치적으로 한번 엎어보거나 선거에 유리하게 써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헌재는 뭐 아시다시피 눈도 깜짝 안 할 거예요. 이거를 왜 이거를 따져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근데 요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소송 업무를 할 때 아니 솔직히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배경 얘기하고 동기 얘기하면은 몇 밤 새야 되거든요. 다 사연 있습니다. 다 사연 있어요. 그냥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겠죠. 네, 네.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법에서는 사실 그래요. 소송에서도 요건에 따라서 서로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 법에 정해진 대로 다퉈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에 정해진 요건이 뭐냐? 탄핵 심판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그 직을 뺏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을 벌 주자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징역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을 할 만한 사람이야? 헌법과 법률, 대통령은 취임할 때도 헌법 수호 의무를 본인이 선언하고 들어가거든요. 지킨 거 맞아?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피소추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얼마나 계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떳떳하면은 난 계엄 이런 요건에 따라서 이런 요건 때문에 한 거다. 이런 요건을 준수해서 했으니까 난 헌법 위반 안 했다. 네. 이러면 될 일인데 다 헌법도 위반했고 요건도 없었고 국회에다가도 군인을 보내서 국회의원들 쏴서라도 사지들어 끌어내. 다 이미 한 게 있기 때문에 요건에 대해서는 다툴 게 자기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전략은 절차 지연해가지고 그 지푸라기라도 한번 잡아보고 네. 또 어쩔 수 없이 변론 열리면 가야 되잖아요. 가니까 정 다툴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동기 이런 배경 좀 참작해 주세요 하는데 이건 재판부가 그냥 쑥 읽어보고 이면지 쓰자 이러는 네.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이 결국은 피의자 윤석열이 헌재 심판정에도 가야 될 일이 있을 수 있고 공수처나 검찰 조사에 출석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향후엔 또 재판까지 열리게 될 경우에는 공판정 법원에도 가야 될 수 있을 텐데 그 3자 중에서 어디에는 가고 어디 안 나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 법정에는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고 나가야 되니까 네, 뭐 의무적으로 피할 수가 네. 없고 글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시간 지연 전략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은 나갈 것 같아요. 한 번은 나간다. 현재는 한 네. 번은 나가서 본인 왜냐면 이건 또 중계가 되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에서 직접 좀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검찰하고 공수처는 안 하겠죠. 아마도 안 할 것 예, 같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도움이 될까? 그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움은 안 네. 됐지만 어쨌든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데도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데도 안 제가 간다. 그걸 어디서 좀 이번에 느꼈냐면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못한 건 당연하고요. 음.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두환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전두환 씨도 체포돼서 나올 때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절에 내려가기 전에 본인이 그 골목 성명 나와서 골목길 담화했죠. 담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름의 정치력이 있거나 정치적 스피치가 되는 사람들은 와서 그걸 활용합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날도 체포되어 나올 때 뭐 공수처 앞에도 기자들이 다 그거 세팅 다 해놨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본인이 스스로 무서우니까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자리 못 가고 무서우면 늘 피하는 게 이게 습성이 돼 있어서 윤 대통령이 그날 나오기 직전에 영상을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더라고요. 흔들흔들거리고 한 2분 이런 거 봐서, 30초짜리.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윤석열은 진짜 쫄보고 자기가 말 못하는 걸 아는구나. 그러니까 재판정 나가가지고 생중계가 거의 되면서 본인이 한 말은 주워 담지도 못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라도 저는 윤 대통령이 달변도 아니고 그냥 다변이지 음. 달변이 아니에요. 논리력도 없어요. 그냥 이 말 저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서워서 더 못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근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뭔가 용기와 희망을 또 갖지 않았을까 의심이 드는 대목은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관저에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보도를 보면 일부는 뭐 울면서 큰절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대통령이 또 등을 위로하면서 들겨줬다는 얘기도 있고 이 얘기 들으면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독립투사 옷고치르러 간 줄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뭐 전두환한테 큰절도 하고 그러니까 뭐 놀랍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의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열했다. 오열한 그러니까 네. 엎어져서 오열한 사람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당협위원장이고, 그래서 예. 원외의 가능성도 원외. 있어요. 이용이 울었다. 눈물을 흘리니까 뭐 호위무사했으니까, 네. 뭐 이렇게 해줬다라는 건데 글쎄 뭐 저는 뭐 이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 보기에는. 마지막이다. 윤석열 코인을 빨아먹을 마지막 이제 기회였던 것 같고 네. 권영진 의원이 근데 그날 여기 이 자리에서 갔잖아요. 예. 갔는데 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은 근데 진짜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윤석열한테 아, 물어봤대요? 물어봤대. 예. 그러니까 약간 그 안에서도 빡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아.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할 수가 있어? 근데 윤석열이 아니 내가 특전사령관하고 통화한 건 사실인데 야 그게 사실이겠어? 내가 체포하라고 한 게 뭐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빡침이 있지만은 또 이 지지자들이 또 이제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울고 뭐 하는. 아니 근데 어제 언론 보도를 좀 오늘자에 좀 재밌는 게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뒤척이다가 이제 2시 반에 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햄 샌드위치를 친히 또 10개 만들어 가지고 뭐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뭐 했다는 건데 참 요리 좋아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이게 되게 심각한 게 뭐 연기로 울었든 진심으로 울었든지 간에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이 당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내란 수괴 혐의를 받으면서 체포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에 뭐 갈 수는 있다고 봐요. 뭐 가서 뭐 정치적인 뭐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울어본 적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국민들의 이 아픈 삶과 이 하루하루가 처참한 그러니까, 지금 네. 이 상황을 놓고 또 본인들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뭐 경제도 나쁘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서 운다? 그 절을 한다? 그럼 국민들을 그렇게 섬겨봤나요? 국민들의 삶을 그렇게 생각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이분들이 저렇게 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게 뭐 보수에 대해서 이거 뭐 군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여긴다. 왕으로 여긴다는 말씀처럼 정말 진짜 왕으로 여겨도 이거는 정말 정참 안 되는 사람이고 네. 연기에 따르면 사악한 거고 뭐로 설명이 돼도 이거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도 사법기관에 이제 준사법기관에 오래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최후를 예감한 것 같은 거는 마지막으로 토리 보고 가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토리는 근데 진짜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 뭐 어느 강아지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체포된 다음에 관저에서 확인된 거는 김건희로 추정되는 여성이 뭐 산책하는 것처럼 끌고 또 비웠다. 산책을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들한테는 가족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한 거지 영원히. 그러니까 네. 못 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으로는. 아니, 근데 99.9%.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감방 갔을 때 면회 갔을 때 개 안고 못 들어가요? 아 걔는 안 되죠. 아, 걔 그게 안 안 돼요? 됩니까? 예. 안 되죠, 안 되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뭐 톤이 마지막이네 진짜. 아니 그리고 가도 이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접견실이 이제 변호인 네. 접견하고 이제 일반 접견은 또 구치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어떤지 모르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면은 이렇게 유리로 예. 막혀서 있으니까, 이제 네. 보기도 하고 하니까 음. 그리고 강아지는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진짜 본인은 마지막이었어. 본다는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까 음.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은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좀 본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그렇죠. 아플 수는 네. 있죠. 마지막 보는 거니까. 근데 워낙 본인이 저지른 행위가 네. 중대 범죄고 이거 뭐 본인이 책임지는 일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참석자가 이제 언론에 전한 워딩에 따르면 대통령이 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본인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저는 이거를 의미심장하게 읽었는데 물론 이제 정당의 기능이라는 게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그냥 정권 재창출을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윤석열 같은 이기주의자라 봤을 때 뭐 들어가기 전부터 당을 뽀개버리겠다고 했던 사람이 정말로 당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애정이 있을까? 결국은 이번에 다시 정권 잡아서 나 사면해달라. 네. 나 구해달라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네,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니들이 잡아야지 나도 사니까 예.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약간 최선을 다해봐. 지지율도 올랐잖아. 이렇게 된 거라서 저는 이번 대선이 이제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대선에 뭐 여러 정당이 있고 여러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제 당부드리는 말은 어느 후보를 뭐 찍으셔도 되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기준을 가지셨으면 두 가지 좋겠다. 기준을 가져달라. 첫 번째는 이게 내란인지 아닌지 이거를 명확하게 자신의 소신을 얘기해서 이거를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찍으면 안 된다 이거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뭐 보수 중에서도 이거 내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잘못됐다 탄핵도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러면은 맞습니다. 뭐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찍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절대 이게 사면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내란과 외환죄는 사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예, 이번 대선에서.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무슨 대화합 이런 얘기하면서 윤석열 사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죠. 현행법으로는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 중요한 기준이다. 윤석열을 여기서 만약에 사면을 다음에 네. 해주면은요, 이거는 그런 얘기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의 범죄를 처단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게 프랑스에서 이제 민족 반역자들 처단하면서 네네.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딱 그런데 오늘의 내란을 처단하지 않으면요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불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대 심리가 있을 것 같은 게 본인이 이번 정부에서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처단했던 처벌했던 사람들을 상당수 구제했잖아. 아니 예. 심지어 정호성 비서관은 사면해주고 또 자기 비서관으로 대통령실을 갖다 받아줬어, 넣었어요. 또.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을 벌리고 이제 지금 뭐 구치소 가 있는 건데 저는 사면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반 사면이랑 특별 사면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면은 말 그대로 민생에 대해서 뭐 생계형 범죄. 생계형 범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그 죄를 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사면해 주는 거고 지금 문제되는 건 특별 사면이거든요. 근데 특별 사면도 원칙적으로 하면은 사실은 자기 진영 사람 말고 반대 진영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서로 화합하라고 준 제도인데 그렇지. 예. 거꾸로 해요. 다 자기 진영 풀어주고 상대 진영은 안 풀어주면서 정우성 같은 사람 또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면이라는 거 특히나 특별 사면은요 대통령의 내란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판결을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법원의 판결을 찢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찢어버리는 거죠, 판결문을. 그리고 국민통합 효과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차제에 사면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고 우리 헌법에 돼 있으니까 헌법 개정 사항은 아니고 사면법을 반드시 민주당이 이거는 바꿔가지고요. 절대로 특별 사면은 전 해줄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면권도
헌법이 규정한 권한인 건 음. 맞는데 지금처럼 다 풀어놓고 네. 법무부 장관이 짜가지고 아무나 다 해주고 이런 식에서 하면은 저는 내란과 같다. 그래서 이건 사법권을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저는 허용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형기를 채우지 않으면은 네. 사면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3분의 1을 살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3년형이면은 최소 2년은 살아야지 사면해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구나. 우리로 네. 치면 약간 가석방 비슷하게 예, 적용을 예,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도입을 참고를 하고 해서, 또 네.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사면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네. 대표적으로 이제 내란죄나 뭐 이런 네. 민족 반역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영구히 알겠습니다. 사면 안 되게 해야 아,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근데 오늘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간의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의뢰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고 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이렇게 뭐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35%, 민주당이 33% 기록해 역전을 했는데 많은 구독자나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평론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전국 지표조사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좋은 조사예요. 4개 언론사가 격주로 이제는 앞으로 매주 한다라고 하는데 당분간은 이게 그 전화 면접 조사고요. 퀄리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뭐 무시하거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특성이 있어요. 전국 지표조사의 특징은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많이 이렇게 응답률이 높고 상대적으로, 예. 원래 국민의힘이 죽쓸 때도 국민의힘이 잘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갤럽도 같은 전화면접 조사고 이것도 같은 전화면접 조사인데 갤럽보다도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가 좀 더 잘 나오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갤럽은 이게 권역별로 하잖아요. 네. 권역별로 하는데 갤럽은 부울경을 하면은 부울경을 한 묶음으로 해요. 맞아.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 전국 지표조사는 부산 따로, 울산 따로, 경남 따로 이렇게 합니다. 전화를.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농촌 지역의 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의 생내적 보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이제 민심이 좀 더 많이 반영된다라는 거고 같은 전화 면접이라도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께 더 이제 많이 반영되는 게 갤럽 조사. 요렇게 무슨 좀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차이를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수 결집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보수 결집 예. 현상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35고 국힘이 민주당이 34이면 둘이 합치면 얼마인가요? 68이에요. 68. 68에 뭐 다른 정당 이렇게 하면은 70에서 80 정도, 80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도 미래통합당이 민주당하고 한 5% 포인트 차로 뭐 이렇게 앞서건 뒤서건 이렇게 붙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103대 18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때의 특징이 보수가 다 결집하고 그리고 보수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황교안은 정광훈 옆에 서서 정광훈당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결국은 중도에서 게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오면서 네.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이게 이제 결정적 실책이었는데 그러면서 중도에서 확 쏠려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선 얘기를 이제 짧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때문에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정광훈당이 됐어요. 여기는 국민의 자유통일당으로 빨리 당명을 합당해서 변경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탄핵이 되는 순간 2달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대선 경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윤석열 탄핵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 김문수, 뭐 윤상현 뭐 나올 것 같고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이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유승민,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어느 진영이 후보가 될까요? 이기려면은 네. 유승민 같은 사람 뽑아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이 조사 MBS 조사에서 김문수가 1등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도 전략을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진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다. 이제 약간 회군해야 돼. 윤석열 좀 버려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특검법을 내일 발의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맞아요. 이미 시그널을 예. 주고 있는데 권성동이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
윤석열은 내 친구인데 너무 눈물이 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국힘이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은 네. 컨트롤하기가 너무 약을 많이 팔아놔서 음. 컨트롤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거다.